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가 세계 모든 주요 뉴스를 가릴 정도의 슈퍼 탑 뉴스입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법정 출두 이후 기자회견을 하는데 역시 지지자들에게 시위할 것을 촉구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케이스는 법적으로는 유죄 증거가 충분해도 공화당의 80%가 정치적 기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심판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위가 의사당 폭동처럼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과 법정 출두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5월에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1%, 1년 전보다는 4% 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경제가 싣고 있다는 신호며 따라서 내일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95%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몰, 샌프란시스코 센터를 몰 주인이 버렸습니다. 덴버 너게츠가 NBA 우승팀이 된 뒤 덴버 다운타운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1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3명은 위독합니다. 2021년 12살에서 17살 사이 미국 청소년 가운데 15%는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계 청소년이 정신건강 치료를 가장 덜 받고 있다고 질병통제국이 강조합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준비한 제3회 교육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도 많은 변화를 감지해야 성공하는데 그 노하우를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이번 교육 세미나에 대해서는 정현호 보도국장의 리포트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애미 법정에 출두할 시간은 지금부터 3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무척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마이애미 그 경찰 법 집행관들이 민주주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잘 기소됐다 하는 반대편의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도 세계에서 지금 전부가 있는데 섞여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하는 노란 줄은 그어 있지만 이 세 그룹을 갈라놓질 않았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더 강한 강도의 법 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그 시위 또 시위대와 시위대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고 따라서 경찰의 진압 대응도 달라질 겁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현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연방 형사법 위반 기소 케이스로 공식적인 이제 오늘 그 범죄에 대해서 판사가 읽어주고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7개 혐의죠. 이 37개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연히 모두 무죄를 주장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불법으로 기밀 서류를 가져갔고 의도적으로 기밀 서류를 남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보관도 허술하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게 이제 스파이, 사법방해, 음모 등 37개 혐의인데 또 영장 발부를 받아서 갔었을 때 그 전에 이제 내놔라 돌려달라 하면은 조금씩 주긴 했지만 연방 수사국이 기밀 서류를 100건 이상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안전하게 보관되지도 않았고 볼룸이나 화장실이나 샤워룸이나 오피스 사람들이 무척 많이 드나드는 그 트럼프 리조트에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이런 것이 미국과 외국의 다른 나라의 그 국방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그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 플랜이 외부로 노출될 수도 있었다. 이게 이제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그 변호팀에게도
이거 다 호텔로 가져가서 뭐 연방정부 수색하러 나온다고 하는데 호텔로 가져가서 여차하면 다 없애버려라 하는 그 같은 이제 증거까지 49페이지의 기소장에 전부 적혀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다 그건 그렇고 이건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물먹이려고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일이야 라고 대통령도 주장하고 공화당의 하원의 많은 의원들, 지지자들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법적인 것만 갖고 심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머그샷을 지난번에는 뉴욕에서는 이게 뭐 연방 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머그샷을 대통령이니까 찍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안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법정 출두 시간이 낮 12시인데 기자들이 그 판사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뭐 부분적으로나마 오디오라든가 중간에 뭐 사진을 조금 보여준다던가 비디오라든가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그 오버플로우 뷰잉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그 과정을 모두 그 비디오로 볼 수 있게 되는 그것 정도는 허용을 했고 그러나 그 법정 안에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구를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보안상 그렇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판사인 에일린 캐논이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됐고 그곳의 지방 판사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했던 스페셜 마스터라는 것을 해라 하고 판결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기밀인지 아닌지 구분을 이 스페셜 마스터라는 사람이 해야지 된다 하는 판결이요. 그러나 나중에 항소법원에서 뒤집히고 말았지만 그래서 이제 판사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컬럼비아 태생의 42살의 판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이게 법정에서는 무죄 주장이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근에 뭐 이런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사람들은 거의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공화당이 10명 가운데 8명이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하니까 이 시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한번 겪은 미국으로서는 마이애미 뭐 경찰 당국이라든가 마이애미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한 뭐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시위대는 핸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5만 명까지 갈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심플한 시작이잖아요. 어떠한 것에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뭐 큰 그 충돌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위가 거칠어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팟캐스트에서 뭐 기타 등등 방송 등등에서 또 로저 스톤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도 팟캐스트에서 다 뭐 깃발을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뭐 셔츠를 입고 이렇게 뭐 등장을 해서 시위를 해라.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시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군중 심리라는 것은 현장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막시스트다. 극좌파 미치광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나를 기소했다 하면서 시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다. 사법 전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라 루머라는 여성도 로저 스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위하라 하는 것을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때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들고 나올 수 있는 사인은 다 들고 나와라 하지만 한 가지는 터커 칼슨은 트위터에 비디오를 올리지 못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터커 칼슨이 그 팍스에서 해고된 이후에 트위터에 얼마 전에 비디오를 발표하고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이라든가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터커 칼슨이 프로그램 자체가 팍스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계약은 2025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른 데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터커 칼슨의 아주 뭐 긴 시간에 그러한 그 비디오 같은 것은 오늘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가 팍스와의 어떠한 것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이제 프리덤 코커스의 많은 의원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 출두 이후에
무슨 기자회견도 하고 또 연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변호팀 가운데서도 오히려 지지자들의 시위 촉구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게 오히려 불똥이 튈 수가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위자들은 좀 거칠잖아요. 또 무기도 들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해가 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라기보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크리스 크리스티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많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적을 해서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나온 전 뉴저지 주지사 이 사람처럼 아니 트럼프가 뭘 잘했다고라고 열심히 부르짖는 소리도 공화당 내부에서 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인정신문 그 히어링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 골프장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어제 골프장에서 왔잖아요, 이곳으로. 그래서 본인의 그 골프 클럽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제 숨진 세비오 그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의 전 총리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나쁜 일도 하고 베를루스코니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소도 되고 드러난 범죄도 많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너무 많이. 50%는 아니지만 베를루스코니를 사랑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엄청 사랑을 했죠. 그가 나라 경제를 다 망쳐먹고 당했네 라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 그리고 아직도 당했는 줄도 모르고 베를루스코니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냐면 베를루스코니의 능력인 겁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덕트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팀 가운데서 시위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팀에게 보다 더 공격적으로 우리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어제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쭉 해왔었던 그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 팩트 체크를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한 바로 그것은 그 팩트 체킹이라고 해서 폴리티 팩트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기관이 합쳐지기도 하고 중도적이기도 하고 팩트 체크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매체에서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것만 먼저 하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 꼭 후세인자를 붙이죠. 후세인 오바마도 3,300만 페이지의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상당수는 기밀인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게 핵 관련일까? 아주 많아. 근데 왜 나만 기소하지?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기록물 보관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록물 돌려달라고 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기록물 보관소가 기록 관리를 전부 했답니다. 그래서 3천만 페이지 맞는데 그 3천만 페이지를 기록물 보관소에 다 줬다는 겁니다. 일부는 시카고에 있는 기록물 보관소, 그리고 일부는 뭐 장소가 좁으니까 워싱턴 DC, 기밀 기록은 워싱턴 DC에 다 보관을 했고 오바마는 그 기록물을 절대로 컨트롤하지 않았다. 뭐 이 기록물 보관소에서 핵 기밀이 얼마큼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밀 기록은 그런 곳으로 올려줬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1850개 박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법 방해를 했다. 이게 이제 4월 4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려고 해서 한 얘기입니다. 1850박스라는 것은 상원을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상원의원을. 그 수십 년 동안 상원의원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의정활동을 할 때 안건을 만들고 뭐 그 과정들에 많은 페이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1850박스였는데 이걸 본인의 모교인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해서 이제 델라웨어에서 다 검토할 거 검토하고 분류할 거 분류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사람들 보지 못하도록 했었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무슨 뭐
2020년도 바이든의 연설문이라든가 정책 입안이라든가 이건 이제 부통령 때였지만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대학의 웹사이트가 이걸 이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1850박스 이것도 이제 참이 아니고 거짓이죠. 또 대통령 기록법에 따르면 나는 기록물 보관소와 이 기록물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지 된다. 이것도 4월 4일에 한 얘기입니다. 이건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법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기록물 보관소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건 협상하는 안건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라는 기록물이라는 그 법을 지미 카러 전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누구예요? 리처드 닉슨. 그 워러게이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제 미래의 사람들이 못 보도록 다 파손해 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1978년도에 지미 카러가 서명을 한 기록물 보관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록물 보관법은 대통령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는 내셔널 아카이브 전국 기록물 보관소로 돌려주는 이거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는 이게 뭐가 기밀이고 뭐고 대통령 이건 가져가도 돼요? 아니에요.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또 조지 H.W. 부시도 수백만 개의 자료를 전에 볼링장, 전에 중국 식당 이건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곳으로 옮겼다. 반대로 나는 이 마랄라고의 정말 창고에 아주 작은 분량을 비밀 경호원이 있게 보관을 했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틀립니다. 그 조지 H.W. 부시가 많은 자료를 전에 볼링장이었던 장소로 중국 식당이었던 장소로 옮겼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기밀이 아니라 그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내고 나면 레이건의 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무슨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짓겠죠. 오바마도 뭐 박물관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부시 대통령 텍사스 출신이니까 그곳에 박물관을 짓는데 뭐 본인의 그 뭐 기록물 보관소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그곳으로 옮겼는데 그 주소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그 기념관인 그곳이 예전에 볼링장이었어요. 예전에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3만 3천 개의 이메일을 힐러리 클린턴은 의회의 소환장을 받은 뒤에 삭제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소하지 않았다. 왜 나만 기소하느냐.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 본인이 국무장관 때 일하던 것을 집에 개인 서버를 둔 이메일, 말하자면 정부 이메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서 이 국무부로 돌려주고 3만 개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삭제했는데 나머지 삭제할 때 힐러리 클린턴의 말에 따르면 딸의 결혼식이라든가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반복적으로 거기에 기밀 이메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했었을 때는 기밀도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밀도 들어있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것이 기밀 내용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고 했고 2016년도에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은 그 부분적으로 기밀적인 대화가 있었는데 그걸 알았었어야지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메일 서류는 완전히 그 기밀 서류처럼 돼서 여기는 완전히 크리덴셜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잖아요. 탑 시크릿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메일은 거의가 대화이기 때문에 그게 딱 그렇게 찍혀 있던 것은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기소되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게 선거 있기 좀 전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왜 그걸 그때쯤 발표를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대가는 치렀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기밀 문서라고 딱 마크가 돼 있는 것을 뭐 100박스 훨씬 넘을 거예요. 본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고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지 않고 했었던 거와는 케이스가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본인도 막 개인 전화 많이 썼잖아요. 대포폰 같은 거. 그리고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간 딸과 사위도 개인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몇 퍼센트 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하고는 본인들은 개인 전화기를 쓴다던가 개인 이메일을 쓴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워러게이트와 이번 사건이 뭐가 다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러게이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부수고 들어간 건데 이 케이스는 우리 집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예요. 우리 집을 45대 미국 대통령의 집을 부수고 들어온 것 아니냐. 결정적인 차이는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부순 것은 그건 불법이죠. 리처드 닉슨과 관련을 해서 도청 그 케이스. 그러나 말하려고는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요청했는데도 1년 몇 개월 넘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해서 들어간 그거는 이제 합법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뭐 라디오로 들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들으시기도 불편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일단 지금 전부 모든 것들이 뭐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대략의 개요.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는 그 주장일 뿐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큰 뉴스가 있으면 다른 뉴스들이 많이 가려지거든요. 가려진 뉴스들을 그 핵심 내용이나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일이 드물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보도국장의 리포트를 직접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요한 날 전날 인터뷰를 하면 다 가려집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그 셔네니티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민 무슨 경제 그리고 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내가 뭐 그가 원하면 토론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 전해지지 않잖아요. 다만 한 가지 올해는 출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어제 그 CNN에 그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했었죠. 니키 헤일리도 했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크리스 크리스티도 계속 이제 CNN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전부 가려져 버렸고요. 저도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NBA 팬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 덴버 너게츠가 마이애미 힛을 누르고 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76년도 NBA로 이적한 이후에 이제 처음 뭐 유일한 타이틀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경기 자체가 아슬아슬하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뭐 스코어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차이가 났으니까 어제는 94대 89 뭐 훌륭한 선수들의 찬란한 이거 완전히 퍼포밍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항상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스포츠 경기 끝나면 좋다고 어디 가서 총을 쏘잖아요. 다운타운에 덴버 축하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새벽 1시경에 2000블럭 마켓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용의자도 총에 맞았고요. 용의자를 포함해서 11명이 총에 맞아서 지금 3명은 위독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사실은 오늘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모든 뉴스를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가 말 그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꼭 해야 될 뉴스들이 있으니까요. 2021년도 정신건강이요.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미 전체 청소년의 15%랍니다. 이 청소년은 12살에서 18살 사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압박받고 아프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해서 8% 이상은
약물 치료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에서 그 어린이들이 정신 치료를 받을 때 상상하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정신 치료를 받고 정신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인종은 백인 어린이입니다. 18.3%가 치료를 받았대요. 흑인 어린이 12.5%, 히스패닉 10.3%. 그런데 에이시안계 그 청소년은 100% 가운데서 약물 치료든 아니면 상담이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4.4%, 굉장히 적은 거죠. 백인 어린이에 비해서는 4, 4, 16, 뭐 4배, 4분의 1 정도? 흑인 청소년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히스패닉 청소년에 비해서도 2분의 1 정도밖에 치료를 안 받은 게 됩니다. 보통 12살에서 17살 사이는 5명 가운데 1명이 정신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케어를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11%가 약물 치료를 받는데 이건 이제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아시아계와 다른 문화 사이에서 집중력 저하라든가 과다 반응한다든가 분노,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을 뭐 미국 부모님들은 한인 부모님들과 구분을 해서 생각하면 무조건 뭐 인내하고 뭐 저러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초기에 바로바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그 차이가 조금 있죠. 시골 어린이가 도시의 어린이보다 치료를 더 받았다. 이건 뭐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부모님들의 동료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시골 어린이들이 이상한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속단하진 않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소아과 교수 레베카 바움 교수가 나이 많은 어린이가 더 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12살보다는 17살이 2022년 1월 그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이 20%, 그러니까 5명의 어린이가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1명만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치료를 이렇게 받지 않는 거는 백인과 아시아계 그 어린이들 사이에 치료받는 어린이, 안 받는 어린이가 4배 이상 백인 어린이들과 많은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있겠죠. 5명이야. 정신이 이상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 자체도 그 개인도 개인 부모님들이 많겠죠. 이 케이스에는 오히려 그리고 청소년들도 여기서 자라면 본인의 의견도 또 있고 하니까 그걸 설득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 오명이야라는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잖아요. 괜히 아플 필요 없어 하면서 현대 의학이 그런 그 방식이니까. 그런데 정신이 아픈 것은 그냥 어머 창피해 남한테 알리지도 마라 이런 것들이 아시아계의 백인계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질병통제국이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가을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어린이는 다행히 좀 줄었다고 하네요. 줄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팬데믹 당시에는 학교도 안 갔죠.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만 보다가 거기서 또 뭐 극단적인 것, 뭐 어디에 치우친 이런 것을 보고 여기서 이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가을 그 사이에 팬데믹 초기와는 조금 달리 이런 그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뭐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좋은 건 아니지만 아이에 따라서 뭐 자연적인 힐링을 믿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면 이건 뭐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겠네. 가족의 사랑과 도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튼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어머, 제가 그 앞에 그것을 안 갖고 왔네요. 안 갖고 왔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정현호 보도국장의 리포트를 들으실 텐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벌써 3회째가 됐습니다. 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대학 입시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 꼭 학과에 관한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멘탈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뀌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고 학교에서 점수도 잘 나오고 잘하고 있고 아주 또 강하고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지 되는 게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의 교육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현호 보도국장이 리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서 정확한 입시 정보에 목말라 하는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제3회 교육 세미나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주최로 오는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타운 1125 크랜쇼 블바드에 위치한 EK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UC의 입학사정관과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턴트, LA 통합교육부 관계자, 올해 막 대학 입시를 마친 학생들까지 연사로 출연해 대학 입시의 모든 부분을 짚어보고 명문대 합격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총점검하는 정보의 바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이언 전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대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사회 입시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들이 없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립대학과 그 사립대학의 입학 그 전형 자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표준 시험이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2023년 그 새 입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를 주립대 그리고 그 사립대 중심으로 나눠서 해볼 거고, 그리고 2022년도에 그 집계된 이 대학 입시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참가자들한테 나눠드릴 예상이에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브라이언 전 대표가 한인 학생들이 대학 입시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와 전략,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UC의 어드미션 오피서인 루시 디앱씨가 최근 변화된 UC의 입학 사정과 UC가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자질 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한인타운 관할 총책임자인 변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교 4년 동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할 예정입니다.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는 올해 대학 입시 결과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성공적인 명문대 입시 전략을 나눌 예정이며, 보스턴 에듀케이션의 컨설턴트인 김원종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에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질을 분석하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최종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등을 심층 분석합니다. 또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한 한인 학생들도 나와서 생생한 대입 준비 경험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교육 전문가들 외에도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교수이자 정치인인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이 기조 연설자로 나와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인 젊은이들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UC 데이비스의 알럼나이 인터뷰를 담당하는 로버트 브로디 판사도 연사로 출연합니다.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1대1로 궁금증을 풀 수 있게 되며,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사업국 전화 213-471-9515번으로 하거나 웹사이트 koreatimes.com으로 가서 라디오 서울 제3회 교육 세미나 배너를 클릭해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교육 세미나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선별해서 장학금도 제공합니다. 교육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역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여기 참석하시는 강사분들도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그 아이의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네, 지금 정현호 보도국장 리포트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하버드부터 시작을 해서 UC 학생 관계자들도 전부 나오시고 분석이 많네요.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이러한 분석, 과거에 있었던 추세 같은 것도 있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정치인부터 학계에서 오래 일하셨던 이런
아주 처음부터 무슨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일하셔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가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판사도 나오시고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소는 EK 갤러리든가요. 이름이 가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하 여기 하고 아시는 곳이에요. 아시는 곳이고 또 파킹랏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5월 달에 그 말하자면 그 인플레이션이요. 1년 전에 비해서 4%.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뭐 4%, 그리고 4월 달에 비해서는 0.1% 가격 인덱스가 올라갔습니다. 4월 달에는 3월 달에 비해서 0.4%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조금 식어간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도 목표는 2%니까 목표의 2배이긴 하지만 피크 때는 9.1%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피크 때보다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진 않죠. 모든 일하는 가정의 굿뉴스 내 진전이 있다. 이 낮은 말하자면 실업률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한 3.7% 정도 되죠.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을 잡고 있다 하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오른 가솔린과 식료품값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고 해서 핵심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솔린이라든가 식품값도 11개월 연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핵심 인플레이션은요. 5월 달에 4월 달에 비해서 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뺀 막 변동이 심한 이런 것을 뺀 다른 것은 0.1% 오를 때 핵심은 0.4%가 올랐고, 이 핵심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5.3%입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핵심 빼면은 4%인데요. 렌트비 비싸고요. 한 달 전보다 0.6%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8% 올랐고, 새 자동차는 5월 달에 0.1% 값이 내려갔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4.7% 비쌉니다. 중고차는 지난달에 4.4%가 올라고 중고차가 많이 올랐어요. 식품 에너지 비용은 뭐 한 달 전에 비해서 에너지 비용 같은 경우가 3.6% 내려갔습니다. 해서 이리하여 연준이 이번에 이자율을 올리느냐? 아니요. 이 발표가 나온 뒤에는 95%가 안 올린다. 이 정도면 이제 안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2022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10번 올려서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사이입니다. 실업률은 3.7%인 것이 굉장히 낮은 것이고,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았던 실업률이 3.5%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3.5%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편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탄성이 있다, 미국 경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지역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자고 나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그 웨스트필드가 하는 몰, 샌프란시스코 센터,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 이거 버리겠다. 더 이상 페이먼트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이 뭐 가져가고 알아서 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2주일 전에 가장 큰 호텔, 힐튼 호텔도 그랬잖아요. 힐튼 호텔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호텔 한 군데도 파크 55 호텔도 우리 더 이상 페이먼트 안 하겠다면 이제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건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겠죠. 웨스트필드도 뭐 예를 들어 카노가 파게도 있고, 부촌에 이제 웨스트필드가 이렇게 쫙 그 쇼핑몰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관리를 하고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샌프란시스코 센터도 웨스트필드가 그 관리를 하고 했는데, 앵커 테넌트가 거기 이제 노스트룸인데, 노스트룸이 더 이상 리스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뭐 홀푸드가 문을 닫는다던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직원이나 손님에게. 그리고는
뭐 샵리프팅 같은 거, 절도 같은 것들은 너무 늘어나니까 뭐 노르스트롬이 7월 1일에 문 닫는다고 하네요. 팬데믹이 아니라 손님은 팬데믹 이후에 그때는 하나도 없었고 문 닫았으니까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43% 정도 손님이 줄어들었답니다. 점유율이 그 웨스트필드가 하는 샌프란시스코 센터의 점유율이 55%. 45%가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휑하겠죠. 우리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베버리 센터 같은 데가 45%가 비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만 그러느냐, 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가장 그 진보적인 도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슨 뭐 펜타닐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홈리스 피플도 많아지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웨스트필드도 샌프란시스코 그쪽뿐만이 아니라 그 유니온 스퀘어가 아니라 다른 남가주에도 많이 있는데 남가주에 있는 몰은 지금 점유율이 93%거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한가운데는 5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정치인은 정치적인 말을 하죠. 런던 브리드 시장이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상했었던 일입니다. 예상했었겠죠. 요즘에 계속 이어지는 일이니까 새로운 관리로 새로운 비전으로 도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홈리스, 범죄, 마약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 해소되지 않는다면 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매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문을 닫는 큰 몰 같은 데가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굉장히 크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의 모든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법정 출두 지금부터 2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어제 뉴저지의 본인의 골프장에서 플로리다주로 돌아가서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잤고 법정과 지금 있는 곳은 12마일 정도랍니다. 12마일이니까 뭐 천천히 가도 다 합쳐서 한 25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지난번에 뉴욕의 예를 보면은 뉴욕의 법정에 출두할 때 중간중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법원 앞뿐만이 아니라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퉁이에 서 있었고 오늘은 아마 지난번보다 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뉴스가 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벌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산타클라라 대학교에서 14살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요. 172년 역사상 최연소 졸업이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하이어했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